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발표를 처음에 좀 저희들이 의뢰를 받고 제가 고민이 조금 많았던 게, 지금 현재 그 한국 고전 종합 DB의 방향이 워낙 잘 설정돼 있고, 또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어떤 그 자료들과 노하우, 그리고 사실은 누가 봐도 이렇게 제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DB를 만들고 가고 있는데, 다시 이걸 또 문화 콘텐츠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디테일한 어떤 그 얘기들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실제로 이제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또 기관의 어떤 게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들하고 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아마 조금 발표문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큰 틀에서만 좀 논의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한국 고전 종합 DB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기관에서 이렇게 한문 고전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 좀 문화 콘텐츠 개발 쪽으로 좀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뭔가를 중심으로 아마 얘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오늘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신광철 선생님, 제가 토론 운동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떤 토론들이 조금 필요한 영역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화두만 좀 던지고 또 고민거리만 조금 안겨주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PT는 사실 이게 전체가 발표문을 쭉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화 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텍스트 읽으시면서 그냥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자료집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고전 번역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한문 고전 DB가 갖고 있는 의미, 또 어떻게 서비스 이용할 건가에 대한 문제라면, 저는 이게 사실은 의뢰받은 내용이 대중화, 그리고 또 콘텐츠 산업에서 일정 정도 어떤 역할을 좀 할 건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아마 지난 앞에 했던 얘기들하고 좀 상당히 결도 좀 다르고요. 그러면서 또 뭐 아까 최수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내용이 좀 맞추어서 지금 아마 고전번역원에서 해왔던 기본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들이 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어떤 제시 정도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2장에 제가 한문 고전의 대중화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한문 고전이 대중화되려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 전제 조건은, 이게 옛날에 이제 한문 고전에 대중화란 말을 이렇게 변기해서 쓰는 게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정도로 사실은 한문 고전은 철저할 정도로 이렇게 연구자들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한글을 공용어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미 죽은 언어인 한문의 고전을 대중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완역되면서 실제로 이제 고전 대중화에 대한 어떤 길을 열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게 이제 1995년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성이 제고되기 시작하고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한문 고전의 대중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네라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완역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어떤 한류 1.0 혹은 뭐 초기 한류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문 고전의 대중화는 기본적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고전 번역은 어떤 기관의 설립 목적 위상 자체가 충분히 아마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들을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실제로 번역된 내용이 이제 콘텐츠 산업으로 활용될 때는 어떤 방법들이 될 건가 하는 고민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중문화 콘텐츠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내용과 플랫폼의 결합이라는 두 가지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게 이제 내용이라면 정말로 재미있고 또 누가 들어도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포함돼도 실제로 이제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아니면은 뭐 다양한 어떤 플랫폼에 얹혀서 이렇게 서비스되는 방식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중문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이라는 부분하고 플랫폼의 결합이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뭐 예컨대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소재가 이제 제공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웹툰 이런 쪽으로 이렇게 플랫폼화되는 어떤 경향들을 겪게 되었었죠. 그래서 한문 고전의 활용이란 게 결국은 어디서 활용될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한문 고전은 결국은
플랫폼의 영역은 아니라고 우리가 다 동의가 가능하다면 결국은 그 스토리의 소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텔링에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에서 보면 한문 고전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 예, 이거는 이미 사실은 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충분히 좀 증명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콘텐츠 산업이나 대중화 영역에서 그 모든 창작자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그 플랫폼의 원체질,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원형 소재, 그러면서 먹힐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 소재라는 게 사실은 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그 제작 가능한 어떤 그 원형 소재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뭐 OSMU라는 그 조금 철진한 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용어까지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스토리텔링, 특히 이제 킬러 콘텐츠가 이런 스토리텔링의 어떤 원형 소재가 하나의 킬러 콘텐츠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중이 좋아하는 원형 소재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에서 충분히 대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거는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킬러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창적이어야 되죠. 뭐 맨날 들었던 얘기를 다시 들으면 누구도 재미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흥미 요소를 갖고 있다면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은 허황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내 얘기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내하고 괴리된 얘기 같으면 사실은 거기에 어떤 그 공감력 요소를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창성과 현실성이라는 이 두 조건은 대단히 모순명제이긴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킬러 콘텐츠를 만들려면 누구도 하지 않았던 얘기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모순적 요소의 어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미있으면서 자신의 이야기처럼 자기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소재가 뭘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킬러 콘텐츠를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고민들, 창작자들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문고전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옛날 얘기, 뭐 지금과 다른 어떤 시대가 다른 시대 얘기고요. 또 그때 배경 속에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갈등 요소들도 있고,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상황이 만들어주는 새로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새롭게 느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어떤 그 이야기 플롯이라 하더라도 시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다른 얘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독창성의 영역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충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고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록된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게 실제로 어떤 뭐 상상 가능한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대부분은,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일기나 이런 역사서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을 써내려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제로 겪고 있는 얘기들에 대한 것들이 고전에 실려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로 제공된다면 이게 사실은 재현성이나 현실성을 그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문고전 같은 경우는 실화가 가지는 힘, 이게 한문고전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이후로 사실 한문고전은 스토리의 원형으로서의 독창성과 재현성이라는 두 모순명제를 채울 수 있는 굉장히 매혹적인 어떤 소재로 지금까지 창작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고전본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고전정보 TV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 영역을 조금 더 보면요, 이게 이제 문화산업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스토리텔링 영역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를 좀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분류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좀 구조화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도 있고요, 뭐 인포메이션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뭐 일상생활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문화산업에서 활용되는 영역은 엔터테인먼트 영역하고 또 인포메이션 영역에 주로 차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주로 웹툰이나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의 소재로서 이렇게 또 활용되는, 그리고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조선왕조실록 때 충분히 검증되고,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근래 오면 이제 문화산업 현장에서 특히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 영역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안착되고, 지방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소성에 대한 가치라든가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장소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의 축제 또 그 지역에 만들어진 테마파크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역 관광 콘텐츠와 연결해서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다 그냥 어떤 문화 콘텐츠 기획자들 혹은 어떤 창작 콘텐츠 기획자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두 영역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어떤 문화 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있고요. 이런 영역에서 아마 또 여전히 이제 고전정보 DB에 대한 어떤 목마름과 갈증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현장에서 이제 한문고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의 원형 또 장소성 콘텐츠로서의 어떤 기반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콘텐츠 시장 자체가 그전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플랫폼 중심의 어떤 이제 성장이라든가 디벨롭을 많이 해왔는데 요 근래 점점 어떤 스토리에 투자하는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 원형들을 찾아가는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사실은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문고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떤 지역이라든지 또 로컬 콘텐츠와 관련돼서도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어떤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특별히 어떤 타겟팅하고 마케팅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고민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도에 지금 한국고전종합DB가 얼마만큼 맞춰줄 수 있는가 또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여기에 대한 어떤 고려와 판단을 얼마만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갈 건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장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만큼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의미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콘텐츠 산업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향후에 점점 아마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3장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문화 콘텐츠 산업 관점에서 보는 한국 고전 종합 DB에 대한 정리인데 사실은 이쪽 정리는 제가 전반적으로 돼 있는 영역이 이제 앞에 이미 백한기 팀장님 발표하셨던 내용 또 최혜수 교수님 발표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아마 좀 논문 형식으로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거고요. 이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제가 PT로 만들었던 3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문고전이 원천 소설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왜 활용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활용하는데 왜 이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그 걸림돌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뭐 이건 사실은 그냥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아는 부분들이죠. 이게 한문고전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장벽 때문에 사실은 일반 창작자들이나 대중문화 콘텐츠 기획자들이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언어적 장벽은 뭐 지금 고전번역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고전번역에서 하는 역할의 1차적인 것은 원천 소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지금 고전번역원이 하고 있는 건데요. 한문고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근원적 장벽입니다. 이게 이제 한글 공용화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한문고전이라는 것은 그냥 관련 전공자 또 전문가들에게만 해독 가능한 언어고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번역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사실 이 부분은 여전히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전번역원의 기관 메시라는 것은 결국은 이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충실한 역할을 해왔고 또 잘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떤 다양한 국학 관련 기관들에서도 이 노력들을 지금 같이 해나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지금 남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화적 장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잘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그냥 번역만 해놓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상당 부분은 이미 번역 과정에서 이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 앞에 발표에서 이미 조윤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아까 최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MZ 세대 같은 경우는 아마 100년 전 우리 시대에 대한 인식보다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년 전에 어떤 구조와 어떤 기반 위에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해놓는 것은 그냥 글자를 이렇게 한글 공용으로 바꿨다는 거지, 이해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철저하게 전문가와 혹은 연구자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창작을 하려면 사실은 그 상당한 어떤 그 이해도를 가지고 움직여 들어가야 되는데, 창작자들이 볼 때도 특히 이제 그 고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 기록된 언어가 지칭한 어떤 구체적 의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중화의 관건은 이 문화적 장벽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그 문제로 거의 집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거는 그 앞에서 이미 발표가 됐는데, 고전 종합 DB 서비스의 영역들을 보면 뭐 크게 보면 고전 번역하고요, 고전 원문, 또 전문 검색 및 부가 서비스 영역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대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번역서에 대한 서비스 영역밖에 없습니다. 물론 밖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게 이미 조선왕조 실록, 뭐 성경을 일선록들이 워낙 거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충분하고요. 또 문집 번역에서 나온 어떤 그 개인 문제 미국 사실도 엄청난 어떤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 검색이나 부가 서비스 영역에서 상당한 영역에서 사실은 그 대중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전 원문에 대한 부분들은 그 대중화나 콘텐츠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고전 번역이 이루어진 부분들, 또 그 뭐 인물 정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검색 정보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중화에서 그럼 한국 고전 종합 DB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적 장벽의 해소는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거질의 역사서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가공을 안 해도 폭발적인 활용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또 한국의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도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도 폭발적인 활용은 충분히 이제 기대가 가능할 거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 문화적 장벽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라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면 좀 힘든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한국 고전 종합 DB가 이런 어떤 그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어떤 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진행해 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방향과 고민이, 그러니까 대중화라든가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라는 요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그 고전 종합 DB가 사용되고 있는 영역들 보면 너무 잘 활용되고 있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쪽으로 돌리라라고 제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중화라는 관점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이제 이 지점을 지금부터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같으면 왜곡 없이 원문과 번역문을 서비스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요게 거치려면 대중들의 이해 가능성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요소들과 또 더 낮추어지는 어떤 그 가공 단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한국 고전 종합 DB 그 활용에 있어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한국 고전 종합 DB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DB 구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도 사실은 소정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지금 다양한 국학기관들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DB 구축에 주로 목표를 두고 왔었고, 이 DB 구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각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국국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종이 자료로 되어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 자료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전승과 보존에 좀 목표를 두는 어떤 그런 그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료를 DB로 구축한다는 것은 되게 엄밀하게 보면 보존과 활용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물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해서 안 꺼내고요. 또 자료에 대한 활용은 구축된 DB를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활용성이라는 영역이 결국 이제 연구자 중심이었던 것, 활용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 자료 DB 같은 경우는 결국 연구자나 전문가 중심이었던 제한적 활용밖에 없고요. 근데 이 그 연구자들이 보면,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이 그 DB라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왜곡 없는 원문 서비스입니다.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영역들이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에게도 여전히 보존성을 제고를 위한 DB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동일한 어떤 그 목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실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어떻게 가장 잘 원형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전성해 줄 건가에 대한 이게 그 DB 구축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카이브로 넘어가도 그 자료가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생산되는 어떤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거지 이걸 활용할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어떤 이 중요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콘텐츠 개발 쪽으로 가게 되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콘텐츠 개발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목표입니다. 이걸 활용할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이 콘텐츠는 개발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향유 가능한 콘텐츠인지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향유 불가능한 콘텐츠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향유하지 않는 콘텐츠라면 개발의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구축할 때 질문하고 달리 콘텐츠 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집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를 가지고 콘텐츠로 제작할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콘텐츠가 향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문집을 총체적으로 다 넣는다든지 혹은 조선왕조 실록을 다 넣을 필요가 별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내용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활용될 만한 콘텐츠만 충분히 가공되고 거기에 맞춰지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용 대상자가 먼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콘텐츠로 제작할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플랫폼에 얹혀질 건지 어떤 매체에 얹혀질 건지 그리고 어디에 얹혀져야 이게 굉장히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콘텐츠 개발할 때 답을 만들고 기획서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 가지는 사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델을 교차해서 이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만 정해지면 나머지 두세 개가 같이 따라가는 경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활용할지만 정해지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무엇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플랫폼에 얻는 게 효율적일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어떤 거 콘텐츠 개발 시의 첫 번째 물음은 누가 활용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한국고전종합DB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앞에 세 가지 질문 앞에서 고전종합DB가 어떻게 대답할 건가 하는 고민들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한국고전종합DB 같은 경우는 그 기관 성격에 따라서, 기관 미션에 따라서 맞추어진 겁니다. 아까 유준범 선생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한국고전종합DB는 전문가 대상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과연 적절성이 있는 부분들인지,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갔을 때 기존의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한국고전번역원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콘텐츠 전문회사라든지 이쪽하고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정말 공적 영역의 일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고전번역원 같은 경우는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소스를 좀 제공해주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상대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돈을 벌어서 그걸 세금으로 환원해서 다시 이렇게 고전번역으로 돌아오는 이랬던 순환구조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적 영역의 일인지 이 고민들을 조금 하면서 이제 고전번역에서 이 방향을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번역, 또 원문자료 보존과 서비스, 또 민간 영역에서 하지 않는 일에 대한 국정 영역에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지금 형태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콘텐츠 개발을 가야 될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시라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잡았을 때 이제 기본 방향을 조금 제안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B2C보다는 철저히 B2B 서비스를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반 대중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는 그 유저를 사실 타겟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고요. 특히 이렇게 고전번역을 제외하고 다른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어떤 유저 타겟팅을 다시 해서 그 역할을 분담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실제로 한국에 그런 기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번역원에서는 사실은 철저하게 이렇게 전통문화를 창작하는 어떤 창작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네들에게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어떤 대중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제안해 준다든지 축제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소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향하고
실제로 이제 대중들과 만나는 그 엔드 유저 만나는 관점들은 그렇게 제공받은 사람들이 엔드 유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B2C는 민간 영역으로 좀 넘겨서 그들이 가장 잘 서비스하도록 이렇게 소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좀 만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유저 타겟팅도 대단히 명확해지고 방향도 좀 분명히 설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제 국가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스토리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이게 B2C가 아니고 철저하게 그 창작자들 대상으로 한 B2B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물어보고 그네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준다는 관점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한 3가지 관점들은 지금 한국고전종합TV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하나는 뭐냐면 철저할 정도로 유저 타겟팅을 하셔야 된다. B2B의 이 뒤에 B를 누구로 할 건지가 고민입니다. 이게 B2B 서비스를 한다는 게 유저 타겟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유저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기관이 선택한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유저가 일반인 대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 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그 고전종합TV가 지향해 왔던 어떤 그 연구자 중심의 관심과 그다음에 또 그 콘텐츠 종사자의 관심의 차이를 확실하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관심에 맞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특히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나 새로운 주장의 가능성에 관심이 있다면 콘텐츠 종사자는 철저할 정도로 재미와 감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맞춰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2번째 얘기한 것처럼 지식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어떤 문화적 장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공을 해나가야 된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한문고전을요.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고 이렇게 뒷받침한 논거로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창작자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원천 스토리로 활용하고 또 실제로 이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상세해지지 않으면 창작의 단계로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다시 말하면 장면, 동선, 일회 프로세서, 대사에 나오는 호칭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서비스가 돼야 비로소 그쪽으로 어떤 서비스 가능한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번역에서 한 단계 더 가공 단계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3번째는 서비스 방식이 상당히 많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정확한 문집 정보와 번역문 서비스가 목표인 상황입니다. 근데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맞추게 되면 스토리텔링 요소에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플롯, 캐릭터, 배경 이런 것들에 직접 접근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식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그리 활용 가능한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공간과 소품, 복식 등의 어떤 게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것들. 그래서 텍스트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정확성보다는 관심도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고 또 다양한 어떤 그 소재연의 방식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가져갈 수도 해주고 그리고 2차 가공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서 심지어 여기는 저작권 서비스까지도 좀 같이 고민해보는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걸 조금만 정리해 보면 한국 고전종합TV가 과연 문화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부터 좀 먼저 고민하시고 또 꼭 해야 된다면 한 단계 더 가공을 통해서 아까 그런 3가지 어떤 거 고민들 좀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고전번역원이나 이런 쪽이 그런 쪽까지 나갈 때 사실 한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어떤 바람도나 또 그쪽에서 어떤 기대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서비스 가능 여건하고 가공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콘텐츠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범주 자체를 좀 확보해서 그 사이의 교집합을 얼마만큼 넓게 만들지를 좀 고민해가는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콘텐츠화 방향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조금 제 시간 다 썼는데요. 요거는 읽고 제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결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면서 이렇게 콘텐츠 방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래 시대극이 늘어나면서 높아진 대중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역사 왜곡 논란에 빠지거나 심한 국수주의로 인해서 대중들로부터 외면받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방송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관광 콘텐츠나 축제 등에서 이러한 일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창작자들과 기획자들의 문제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전문가들이 제공해줘야 될 영역마저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자기 연구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외면할 때 역사적 사실 판단에 대해 훈련되어 있지 않는 창작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의 성과를 창작자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 부응하는 콘텐츠의 제공은 지금 이 시대 한문고전과 역사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또 다른 임무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부터 조금 필요한 어떤 영역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